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 이어서 이제 유형자산을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쪽을 봤는데,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해 가지고 이 부분은 FAT 1급에서도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는 예를 들면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비용이라든가 건물을 증설한 거라든가 이런 내용은 자산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건물로 말하면 도색을 했다든가 유리창을 교체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적 지출하면 수선비, 자본적 지출하면은 자산, 해당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고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정액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인데, 사실은 정액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감가상각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여기 정액법, 여기가 아니군요. 그 밑에네요. 여기 정액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똑같아요. 자, 정액법을 보면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1, 나누기 내용연수나 또는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을 보면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즉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계.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도 보면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죠. 곱하기 생산량 나누기 총 예정 생산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다르죠. 정률법. 정률법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다릅니다. 미상각 잔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해요. 미상각 잔액이라는 말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곱하기 정률을 합니다. 자, 우리 감가상각 방법에 요 이제 4가지 공식을 다 알아두세요. 뭐 다 알아두긴 하지만 시험에는 그래도 정액법과 정률법 중심으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정액법과 정률법 공식으로 나오는데 나머지도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유형자산의 차감 규정으로 우리 회계 처리하죠. 알고 있는 거죠. 자, 유형자산의 처분시 회계 처리. 네, 유형자산 처분시 회계 처리 FAT 1급에서 진짜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혹시 안 나왔나요? 아까 이론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아. 언뜻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요새 잘 안 나오는가요? 예, 아까 이론 문제 훑어보니까 이 유형자산 문제가 나왔는데,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기 감소한다. 예, 이거 맞죠? 예, 제가 이거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줬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건설회사가 분양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틀렸죠? 투자자산이 재고자산.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유한 거 있잖아요. 토지하고 아파트 다 팔잖아요. 그 아파트 주민한테. 예. 건설회사는 그 분양 목적의 토지는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서 토지하고 그 건물을 다 입주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지에다 이걸 긋는 게 아니라 예, 재고 자산이 아니 유형 자산이 아니고 예, 재고 자산으로 분류한다. 유형 자산 처분 문제가 정말 안 나왔네요. 전표 임명 문제에서도 안 나왔어요? 무형자산. 응? 이걸?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이거. 아, 이건 무형자산 삼각비 문제가 나왔군요. 예, 무형자산 삼각비. 아니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응? 처분에 관련된 거는 안 아, 처분에 관련된 건 안 나왔고 무슨 무형자산 삼각비를 물어봤군요. 자, 특허권을 1월 1일 날 취득을 했는데 2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재비용, 취득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220만 원을 취득원가로 봐야죠. 그래가지고 5년으로 예, 상각을 하니까 21년도는 1년 딱 지났네요. 나누기 5 하면 되죠. 예. 5, 4, 20, 5, 4, 20, 44만 원이네요. 예, 이 문제 간단한 문제고. 취득 재비용이라는 게 취득 재비용은 요 특허권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 예, 취득 재비용. 포함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취득원가 얘기했는데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취득 재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재비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취득원가에 다 포함시켜요. 네, 뭐 안 나왔습니다만은 FAT 1급에서 정말 이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 요거 정말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번에 예, 글쎄요 실무 문제라도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온다든가 처분 손실이 나올 수 있죠. 자,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시는 거고. 자, 유형자산의 무상취득 그리고 교환거래. 네, 이 교환거래 문제. 제가 교환거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FAT 1급에서는 교환거래 문제, 기출문제 풀 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예, 별로 못 봤는데 TAT 2급에서는 이렇게 교재에다 상세히 실어놨죠. 이종 자산의 교환거래와 동종 자산의 교환거래의 차이점, 회계처리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동종 자산은요 처분 손익이 없어요. 동종 자산 간의 교환거래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안 나오느냐? 취득 교환거래라는 건 뭐죠? 자, 기계 1이라는 기계를 주고 기계 2, 이 기계를 주고 이 기계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교환거래인데 이 교환거래에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단 말이에요.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보니까 우리가 장부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취득을 했네? 그러니까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없습니다. 제가 문제를 넣어서 한번 이건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요거는 나타나요. 이종 자산의 경우에는 이종이라는 말은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동종이라는 것은 종류가 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종 자산에서는요. 자, 보세요. 취득원가가 어떻게 되냐면 취득원가가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그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아까하고 많이 다르죠. 아까는 취득한 이 동종자산은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데, 여기 2종에서는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자, 하나는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자, 동종은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자, 장부금액으로 취득을 잡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식합니다. 여기서는 처분 손익이 발생해요. 우연히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 분계 딱 여러분이 이해를 해놓으면, 교환거래 메모해 놓은 게 혹시 있는지. 없군요. 네. 새로 하나 쓰죠. 이것처럼 아예 하나 딱 저장을 하나 해놔야 되겠어. 이번에는 설명을 하고 저장을 하나 해놔가지고 매번 써먹어야지. 첫째, 2종. 먼저 2종을 먼저 보겠습니다. 2종 자산의 교환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환 거래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교환 거래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다 그랬죠. 네. 자, 우리는 뭐 지금 부가가치세법 시간은 아니지만 회계상 이 교환 거래도 우리가 일종의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래로 인식하면.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용하던 이종 자산의 교환 거래니까 복사기? 자, 복사기의 취득원가가 5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 원이고요. 사용하던 복사기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포장기 기계라고 하셔요. 네. 포장기계, 그냥 포장기계라고 하죠. 네. 가로 열고 포장기계 취득원가는 400만 원짜리고 감가 상각 누계액은 350만 원이고 기계장치를
말이잖아요. 사용하던 복사기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포장 기계를 이렇게 하니까 말을 좀 다시 만들어 볼게요. 사용하던 복사기 여기에 공정가치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시가가 공정가치입니다. 이 복사기의 시가는 지금 한 150만원. 복잡하다 이게. 150만원 이거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포장기계 이것도 공정가치 그냥 넣어볼게요. 공정가치 필요는 없는 건데 공정가치 100만원 포장기계를 받았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닫아버리고. 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예제냐면은 사용하던 복사기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포장기계를 받았다 이러면 자, 이것은 이종 간의 교환 거래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자. 자, 포장기계는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는 들어왔고 복사기는 비품입니다. 비품은 나갔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비품을 처분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비품을 500만원 우리가 처분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이제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가 없으니까 단 VAT는 일단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VAT는 무시한다. 자, 대변의 비품 500만원입니다. 차변에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 털어내야죠. 요거 이 400만원 있는 거 비품 없어졌으니까 차감 계정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시죠? 400만원. 자, 이제 이거 딱 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기계를 받았는데 이 기계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기록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비품 500만원 처리하고 감가상각 누계 이제 이거 남의 물건 됐으니까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는 정리했는데 이 받은 거 이걸 장부에 이제 얼마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종 자산의 교환 시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제공한 자산에 대해서는 처분 손익을 인식해라. 제공한 자산은 지금 우리가 뭐예요? 복사기입니다. 복사기에 처분 손익 인식해야 되고 들어온 것은 뭐예요? 기계장치죠. 기계장치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기계장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공한 자산 이 복사기에 시가가 공정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50만원으로 인식해라 이 말이에요. 150만원 인식했죠. 자, 그러면 차변의 합계 550 대변이 500이네요. 그럼 50만원이 지금 이쪽에 부족하죠. 이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0만 원 인식되는 겁니다. 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인식되냐면 이 복사기를 150만 원에 팔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150만 원에 시가대로 팔았어요. 받은 게 150만 원 기계장치 받은 걸로 돼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복사기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 취득원가 500에 감루가 400이니까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거 내다 팔면 150원 받을 수 있는 복사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으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잡았기 때문에 50만 원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처분 손익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말을 그대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이종자산의 교환거래의 이 설명을 말이죠. 이 예제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그걸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 밑에도 예제를 차변의 기계장치 B, 대변의 기계장치 A,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숫자를 넣어놓지 않으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겠죠. 예. 이걸로는 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이게 숫자를 안 넣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이렇게 예제를 넣어놓고. 이종자산의 교환거래의 회계처리는 그 설명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동종자산의 교환거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동종자산. 그러면 이것과 똑같이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종자산의 교환거래. 데이터는 똑같아요. 위에 거하고 똑같은데 문제를 마지막 부분만 바꿔서 이것은 동종이다. 예. 복사기하고 포장기계지만 그냥 동종이라고 그냥 우겨보는 거예요. 예. 동종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개정 과목도 똑같고 똑같은 복사기고 똑같은 포장기계인데 그냥 동종이라고 해놓고 회계처리 해보면 여러분 이해 가실 거예요. 자, 회계처리를 보면 자, 똑같이 차변에 기계장치 들어옵니다. 대변에 비품 나갑니다. 비품 나가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집니다. 자, 이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비품 500만원짜리입니다. 그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원짜리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관건이죠. 요거. 예. 이 기계장치를 아까는 150만원을 취득원가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종간에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본다라는 조건이죠. 그런데 동종자산, 이거 오타가 있었네요. 예. 동종사잔이 됐어요. 자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 동종자산의 교환거래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동종자산의 교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이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인식하고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된다. 자,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즉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 즉 복사기의 장부 금액을 기초로 인식해라. 그리고 처분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가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에 취득한 걸로 봐라 이 말이에요. 기계장치를. 그러니까 차변의 기계장치는 아까하고 달리 100만 원입니다. 150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대변을 보시면요. 차변 500, 대변 500 딱 떨어져 버렸죠. 처분 손실도 이익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봐버리기 때문에 바로 차대변이 맞아버려요. 그래서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동종 자산에는 처분 손익이 없다. 이종 자산에서는 처분 손익이 있다. 물론 손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이익이 나는 경우로 했지만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 원리만 여러분이 아시면은 교환 거래에 대해서 문제는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종 자산이다. 한번 해봐라 하고 나오거나 동종 자산이다. 한번 해봐라 나오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다른 건 다 제공한 자산은 무조건 처분한 걸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제공한 자산은 교환했기 때문에 이제 처분으로 처리하고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자산 이걸 얼마에 산 걸로 하겠느냐. 이종 자산은 시가로 산 걸로 처리해요. 근데 요 취득한 거 여기 받은 거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회계 처리하는데. 예? 우리가 그 제공받은 거에 뭐 취득원가라든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든가 공정가치는 회계 처리에 전혀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공받은 거의 숫자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근데 문제에서는 다 써줘요. 이건 얼마, 이거 얼마예요. 이게 써주는데 제공받은 거는 이 회계 처리할 때 교환거래에서는 아무데도 회계 처리할 때 쓸모가 없습니다. 제공된 거를 가지고 왔어요. 제공된 거. 제공된 걸로 이종자산은 취득원가를, 요 시가를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로 보고 동종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루를 빼가지고 장부금액 계산해가지고 장부금액을 취득자산, 받은 자산,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면 돼요. 그리고 제공한 것은 처분한 거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교환거래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 공부해 둘 필요가 있고요. 요거 또 그 다음에 설명에도 또 써먹기 위해서 이거 좀 저장 좀 해놔야 돼요. 교환거래 시 회계처리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재평가. 요거 FAT 1급에는 전혀 안 나와요. 예. 우리 평가라는 건 그저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또는 만기 보유증권의 평가 아니면 재고자산의 평가, 저가법 나온 거 그것이 평가의 전부였어요. 우리 FAT 1급 회계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유형자산의 재평가 요게 TAT 2급에서 추가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업들은요 유형자산 재평가 안 하는 회사가 더 훨씬 많아요. 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안 합니다. 되게 안 하는데
안 하는 회사는 뭐냐면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은 최초에 취득한 원가로 그냥 계속 장부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해 나가면서 감가상각 누계 빼고 장부 금액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쉬운 회계예요. 원가 모형. 그런데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회사도 있다 이겁니다. 이 재평가 모형. 그래서 오늘 또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가 있다는데 이게 무엇이냐? 네, 이걸 또 공부할 겁니다. 자, 이거는 원가 모형이다, 재평가 모형은 하나의 그 기업의 회계 정책 문제예요. 정책적으로 우리는 재평가 모형으로 간다 하면은 재평가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굳이 뭐 우리 재평가 하지 않겠다 하면은 원가 모형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건 다 원가 모형이에요. 원가 모형에서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뭐지? 손상차손? FAT 1급에서는 그냥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없는 걸로 간주를 했는데 우리가 이 자산은 오래 사용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이 되잖아요. 길게 쓰다 보면은 감가상각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 같은 걸 당하면은요 손상차손을 입을 수가 있어요. 손상차손. 그래서 손상을 통한 그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재손실 같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재손실 하면은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죠. 재손실을. 만약에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는데 제품이 재고가 100개가 창고에 어떤 제품이 100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창고 벽이 무너지면서 제품이 100개 중에서 한 10개가 다 망가져 버렸네요. 예. 그런 건 우리가 이거 무슨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지? 예. 재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인 재손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재고잔살 감모 손실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재손실이라는 걸로 처리를 하는데 이 손상차손은 뭐냐면 유형자산의 경우에 좀 땅이 흔들렸다. 예, 지진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봤었는데 그 20년 동안 지금 상각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힘들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의 가치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그것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데 그 차변은 손상차손, 대변에는 손상차손 누계액. 우리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해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손상차손도 차변의 손상차손,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액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왜 직접 상각을 안 하느냐? 이 손상차손도 나중에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회복이 되면 손상차손 누계액을 환입을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원가 모형에서도요, 여러분 뒤에 손상차손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재평가 모형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건데, 재평가 모형에서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재평가하는 날의 공정가치. 예. 시작이 다르죠. 우리 원가 모형에서는 취득 원가에서 이런 것을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건데, 재평가 모형에서는 취득 원가 무시하고 재평가하는 날의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을 빼면 돼요. 그것이 장부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재평가하는 시점에 취득원가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바꾸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취득원가가 공정가치로 바뀌게 돼요.
자, 재평가는 보고 기간 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결산수정분계가 아니에요. 결산수정분계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시가가 큰 변동이 일어나는 시점에 그냥 시행하면 돼. 시가의 변동이 있는 시점에.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 장부 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그래서 재평가로 인한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 자,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그동안 우리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만 잘 챙기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여기 재평가 잉여금 이것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하는데 인식하는데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잉여금은 뭐예요? 가격이 올랐을 때가 잉여금이죠. 근데 우리가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겠다 그러면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회계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평가하는 날짜에 공정가치를 반영하니까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했다 그러면 재평가 해줘야 됩니다. 올랐을 때도 해주고 떨어졌을 때도 해줘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는 재평가 잉여금인데 떨어졌을 때는 재평가 손실입니다. 재평가 손실. 자,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 이게 뭐냐면 재평가 손실이에요. 여기 밑에 나오네요. 그 밑에 여기 재평가 손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여기 감소했을 때는 재평가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면 과거에 재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재평가 이익으로 잡아주고 추가되는 부분만 잉여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금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먼저 인식하고 더 이상 더 오른 거, 초과해서 오른 것만 재평가 잉여금이 된다.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지만 재평가 이익이나 재평가 밑에 나오는 재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로 직접 가는 수익과 비용이에요.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네, 이거 뭐 복잡한데 문제를 우리가 만나 보면은 이제 이 예제 문제가 뒤에 이제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있겠죠. 만나보면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이거. 일단 요 이론을 좀 기억만 좀 해주시면 돼요. 제가 또 이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또 설명을 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재평가로 장부 금액이 감소했을 경우. 자,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때는요, 증가한 경우도 해주지만 감소한 경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감소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 포괄 손익의 잔액이 있었다면, 과거에 올라갔을 때 이 만들어 놓은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만 손실로 인식합니다. 예. 여기에서 잉여금으로 잡았던 거 그거 차감시키고 이것을 초과해서 떨어진 것만 평가 손실로 인식한다 이 말이죠. 위에서하고 원리가 같아요.
이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개정 과목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예제가 좀 숫자를 넣어서 좀 있으면 되는데 뭐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메모했던 이 교환거래만치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예, 요 재평가는 주로 이론 문제로 나오니까 이론 문제로 주로 나오는 편이니까 요 정도로 알아주시는데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아까 저 정리했던 요 교환거래 문제는 실무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분개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결산 수정 분개가 아니라 우리가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정책을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을 재평가 모형으로 했다면 주기적으로 여기서 주기적이라는 것은 꼭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정가치가 현저하게 변동이 일어났을 시점에 실시를 하면 된다. 두 가지 경우 증가했을 경우 감소했을 경우 회계 처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장부금액을 구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만 뺐잖아요. 이제 앞으로 손상차손이 있으면 손상차손 누계액도 빼줘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 중에 아까 뭐 회수 가능액,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팔았을 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금액에서 그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란 말이에요. 그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금액이 비슷하게 맞아야 되죠. 그런데 손상차손을 입게 되면은 그 장부금액보다 현저하게 회수 가능금액이 떨어지죠. 그 차이를 우리는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거.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에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한다. 이것도 손상차손도 다시 가격이 올랐을 때는 환입 처리한다 이런. 그러니까 이 정도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입니다. 이거는 이론과 실무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반드시 이건 출제가 됩니다. 자,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말이죠.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 설비 투자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설비 투자하는 경우 운영자금으로 쓰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운영자금으로 쓰는 거 이거는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고 그러고 설비 투자하는 거 이것을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자산 관련 보조금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을 말한다. 정부 지원은 제공되는 지원의 성격과 일반적으로 부수되는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식을 취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정부 보조금이 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거예요.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이죠. 장기성 자산. 무형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거. 유무형 자산, 즉 고정자산을 말하는데 그 장기성 자산을 매입, 그런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1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기계를 매입하거나 또는 뭘 건설하거나 하는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그랬을 때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우리가 자산 관련 보조금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 자, 수익 관련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정부 보조금이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장기성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부 보조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사 비용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회사 비용으로. 뭐 여비교통비로 써도 되고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써도 되고 하여튼 사용을 하면 돼요. 장기적으로 쓸 무슨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관련 보조금을 1번 요것만 좀 잘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요걸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정부 보조금 수령 시 차변에 현금으로 수령했다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정부 보조금,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요걸 자산 관련 보조금에 대한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요건 좀 기억 이게 만들어 놨네. 예, 제가 딱 만들어 놨네요. 자, 자산 관련 정보 보조금 회계 처리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넣었어요. 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3천만 원, 대변의 정부 보조금, 이거는 자산의 차감 계정. 우리가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자산이지만은 이건 정부 보조금이니까 아직은 우리 현금으로 완전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돈을 받아서 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계를 도입해야 이게 우리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 보조금을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이거예요. 정부 보조금 수령 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정부 보조금, 현금 계정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관련 자산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 차변에 무슨 자산이 오겠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겠죠. 그런데 밑에 또 이렇게 또 됩니다. 현금을 써버렸으니까 현금 차감 계정은 여기 와서 이제 없어져야 돼요. 반대쪽에 와서. 그런데 요 기계를 샀으면 그 기계에서 또 차감 계정을 만듭니다.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이 또 대변에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현금 차감 계정은 없어지고 새로운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을 또 하나 만드는 그런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요 예제 두 번째가 지금 이겁니다.
자,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포함해서 환경 개선 장치를 1억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1억 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거기서 그 3천만 원은 정부 보조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기계장치 1억 원, 자산 증가했죠? 대변에 현금 1억 원 줬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현금 지급한 안에는 우리 현금 7억 7천만 원도 7천만 원도 있고 정부 보조금 받은 거 3천만 원도 있죠. 그거 이제 사용했죠. 그래서 현금의 차감 계정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대변에 차감 계정으로 잡았던 것이 이렇게 차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대신에 이 기계장치 1억 원에는 정부 보조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을 대변에 기록해 줍니다. 자, 이렇게 차감 계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회계 처리가 끝나느냐? 자, 요 1억 원짜리 기계 장치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또 감가상각 회계가 여기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그걸 설명합니다. 결산할 때 정부 보조 받은 자산을 감가상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인식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인식합니다. 그런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을 하듯이 정부 보조금도 감가상각을 해요. 정부 보조금은 감가상각이라는 개념보다는 상각한다 이겁니다. 정부 보조금을 이렇게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으로 상각을 해 나가요. 그 상각한 거를 비용에서 취소시킵니다. 자, 여기 감가상각비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기계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 부분의 감가상각비는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그 정부 보조금 상각한 것만큼을 여기 비용 발생해서 다시 비용을 취소시켜주는 분계를 한다 이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 시 이 기계장치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요.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짜리를 5로 나눠볼게요. 나누기 5년 하면은 1년에 2천만 원이죠. 요걸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이 위에 거는 이걸 A라고 그러고 요걸 B라고 하면 위에 있는 A의 분계는요 밑에 거를 약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A보다는 B로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약분이 된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감가상각비하고 여기 대변의 감가상각비하고 여기 차변의 감가상각비를 서로 퉁치는 거예요. 600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A분계가. 근데 바로 이걸 써버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요 분계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요 분계로. 자, 그러면 감가상각 하니까 아까 어떻게 해요? 1억 원을 5로 나누니까 2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하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200만원, 2천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 돈으로만 샀다면 이걸로 끝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 차감 계정도 5년간 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5, 6, 30, 1년에 6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첫 해에 이렇게 600만 원 정부 보조금을 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변이 뭐가 되느냐? 감가상각비예요. 우리 회사 발생된 비용에서 600만 원은 요 3천만 원에 대한 상각으로 보는 거예요. 3천만 원에 대한 상각.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결과가. 근데 위에는 합계가 2,000인데 아래는 2,600이에요. 예, 합계는 2,600이고 유예는 2,000이지만 손익에 반영되는 걸 보면 똑같아요. 자,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위에 있는 이걸 A형이라고 그러고 밑에 B형이라고 했을 때 A형의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 1,400만 원 갑니다. B유형의 분계에서도 처음에 2천만 원 가지만 반대에 또 600만 원이 가기 때문에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대변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차감되어 가지고 손익계산서에는 똑같이 1,400만 원만 인식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조금 상각하는 금액도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A분계와 B분계는 다 맞는 분계예요. 다 맞는 분계인데 바로 A분계를 하게 되면은 설명이 조금 빈약해지니까 좀 설명을 하기 좋은 분계는 B다 이거 B. 그래서 이걸로 시험을 우리가 대비하면 돼요. A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위아래를 좀 바꿨으면 좋겠네. 이것을 잘라서 밑으로 보내고 밑에 있는 분계가 더 이해가 쉬운 분계니까 또 시험에서도 위에 거 중심으로 요거 중심으로 나와요. 요거 중심. 자, 결산 시 요 분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내용연수로 그냥 정부 보조금도 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도 평소 분계처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 예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TAT 2급 자격시험에서 TAT 2급 자격시험에서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으로 실제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매 회차마다 나와요. 자, 수익 관련 보조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정부 보조금 수령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그러면 대변의 정부 보조 수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수익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랬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선수수익 없어지고 대변의 정부 보조금 수익 이렇게 수익으로 나중에 인식하면 돼요. 예, 그래서 특정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 지금 이게 정부에서 우리 같은 업종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9인 이상 집합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학원을 문 닫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300만 원씩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때 3주간인가 문 닫게 하고서 그러면 이게 300만 원 받았죠. 그럼 뭘로 처리하겠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정부보조 수익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영업의 수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보조금은 뭐예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휴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확인만 해주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 받은 뒤에 뭘 충족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인건비를 한 명당 100만 원씩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한 지원비가 두 번째 나오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의 지원비예요. 그때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종업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시점에는 현금 선수수입, 부채로 이식했다가 우리 회사가 이제 종업원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용 계약이라든가 이런 증명을 정부에다 보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의무가 완수된 거죠. 그때 선수수입 차분에 와서 부채 감소하고 대변에 정부보조 수입 그때 인식한다. 요건데요. 시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 관련 것은 제가 예제로 쓰지를 않았네요. 예제를 쓰질 않았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요거 제가 이왕에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요. 아까 제가 유형자산 재평가 예제 여러분에게 그냥 숫자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거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 나눠 드릴게요. 지금 방금 정보보조금 건하고 그 뒤에 유형자산 재평가 건이 있는데 요거를 인쇄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분이죠. 양면 인쇄로 해서 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시면